안녕하세요. 정미용 칼럼입니다. 북핵 위기, 그리고 외교 난맥, 이 국격 추락, 그리고 이 경제의 그 어려움. 할 말은 너무 많고 국가는 너무 지금 혼란합니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주는 게 지도자인데 오히려 이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불안을 더 가중시켜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요즘 이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거를 보면은 가슴에서 정말 뜨거운 게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나고 국민들의 그 스트레스와 분노가 병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지금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서도 지금 문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는 이 많은 국민들 때문에 이 나라가 더 위태로워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 박근혜 정권이 안보나 외교 같은 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했으며 경제가 침체되어 있다가 그 4년 내내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가 신용도도 일본과 중국을 처음으로 제치고 우리 역대 최고의 그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신용도를 기록했었고 그 정점에서 대통령이 이 반역 배신 세력들에 의해서 끌어내려진 겁니다. 그리고 끌어내린 다음에 죄를 만들어 보려고 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뇌물죄니 온갖 그 죄들의 어떤 한 가지도 증거가 없고 근거가 없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망나니 같은 특검과 검찰들이 물론 이 정권의 그 기반이 불법적인 탄핵을 가지고 만들어진 대통령 선거에서 그 억지 선거에서 당선된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무죄가 된다든지 또는 석방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그들에게 대단한 불안감을 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근본이 흔들리고 있는 이 정권과 결탁되어 있는 특검과 검찰이 지금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죄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을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면서 지금 연장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애국 국민들께서 이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의 규모는 날로 커지고 그리고 점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 진실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태블릿 PC도 전혀 증거 능력이 없는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은 조작되었던 깡통 PC라는 것이 밝혀졌고 최순실 씨는 그 많은 죄목과 국정농단과 온갖 그 나라의 비리는 혼자 다 저지른 것 같이 비난을 받던 그 최순실 씨는 아무것도 유죄를 받지 않고 그 어느 그 혐의에도 다 혐의가 없어서 무죄가 되고 고작 그 자기 딸이 이화여대에 특례 입학을 했다. 이거 가지고 지금 유죄를 받은 실정입니다. 아마 이 상급심에 올라가면은 도저히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형량도 줄어들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취임 3개월 만에 나라가 혼란에 빠진 이 상황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박근혜 대통령 생각이 더 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이 안보에서나 또는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우리가 뿌듯함을 느꼈었습니까? 이런 어수선한 와중에서도 지금 연휴를 맞아서 많은 국민들이 해외로 나가고 마음은 조금이라도 이 무거운 주제들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이 또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미용 칼럼은 좀 거듭 생각이 나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개인적 얘기라지만 국가 지도자의 사생활이나 가치관은
이미 개인적일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그 지도자의 경험과 생각, 가치관은 국가 통치와 외교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고, 박 대통령의 첫사랑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 이분이 정치를 했고 국정에 임했는지 이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생을 결혼을 하지 않고 나라와 결혼했다고 하면서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어떤 사람을 좋아했을까? 그 박근혜 대통령의 첫사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한 10년쯤 전인가요? 박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언젠가 봄볕을 즐기면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어머니가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면서 네 이상형은 어떤 사람이니? 하고 물었다는 겁니다. 박근혜 그 처녀는 그때까지 한 번도 결혼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유경수 여사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기뜸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좋은 벗을 만나서 평생 의지하면서 살 수 있다면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거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그때 박 대통령은 말을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나는 남들과 다를 게 없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가정을 일구면서 알뜰한 주부가 되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삶은 이미 내게 젊은 날의 꿈으로 막을 내렸다.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해서 퍼스트 레이디가 되고 나서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기 때문에 연애나 결혼을 꿈꿀 여유가 없었다. 그리고 이 대학생일 때는 대통령의 딸이라는 신분 때문에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고 보니 내 인생에 그럴듯한 연애 한 번이 없었다. 그래서일까요? 이 박근혜 대통령은 그 서민들의 일상을 대단히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한나라당 시절에 아침 일찍 그 두부 같은 그 찬거리를 사기 위해서 동네 어귀에 있는 그 구멍가게에 가곤 했었는데 거기서 굵은 땅방울이 맺힌 그 남편의 이마를 안쓰럽게 닦아주는 그 두부장수 아내의 모습에 미소를 짓곤 했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그 집 단골손님이 됐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구멍가게라도 부부가 힘을 합쳐서 열심히 신바람 나게 장사를 하면은 안 될 게 없어 보였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은 오랜 동안 정말 함께 오손도손 정답게 늙어가는 노부부를 보고 있으면 그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더없이 귀하고 아름답게 느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박한 삶을 꿈꾸면서 연애도 한번 못 해본 박근혜 대통령이었지만 그래도 첫사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조운이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박 대통령이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서 첫사랑은 조운이 아니었나 싶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 인물을 너무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그 조운은 여러분께서도 너무 잘 아시는데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게 실존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몇 번이나 열독을 하신다는 그 삼국지연의에 등장하는 조운가 바로 조자룡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자룡이고 조운은 그의 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린 시절에 이 삼국지연의를 읽어보라고 권하셨다고 하죠. 박정희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 중에 누가 가장 좋냐고 물었을 때도
그 어렸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조금의 망설임이 없이 조자룡이다 이렇게 얘기를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그 중국에서도 이 박근혜 대통령 방문 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하면서 이걸 알아가지고 박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중국에 갔을 때 시 주석이 조자룡의 그림을 박 대통령에게 선물했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신 후에 그 유패 아닌 유패를 당한 셈인데요. 그동안에 동서양의 고전이나 문학작품에 아주 심취를 했었다고 하죠. 그렇게 많은 책을 읽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째서 동서고금의 그 많은 영웅들과 위인들을 놔두고 조자룡을 사랑한 것일까?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삼국지라고 부르는 이 삼국연의, 이 책에 여러 영웅들과 장수들도 또 같이 다 등장을 하죠. 너무 많아서 이름도 몇 명 말고는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 근데 조운이라는 인물은 그 중에서도 사실은 좀 비중이 떨어지는 인물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흥미로운데요. 유비의 그 부하 장수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조운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혹시 책을 안 읽으셔서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그 조운의 일화에 흥미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국연의 안에서 조운이 그 이름을 날린 것은 아마 그 당량현의 장판이라는 곳에서 큰 전투를 했을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야망을 품고 기회를 엿보던 시절에 그 유비는 형주라는 곳에서 8년 동안이나 그 식객으로 있었죠. 이 시기에 그 유명한 제갈공명을 군사로 맞이를 하는데요. 말하자면 참모죠. 그때 이 조조라는 인물은 북방의 중국의 북방 지역을 이제 평정을 다 하고 남방 쪽을 노리고 있었고 또 중국의 남방 정벌을 목표로 해서 우선 이 유비가 머물고 있던 그 지역에 먼저 공격을 하러 나섰습니다. 조조의 군사가 워낙 빨리 침공을 했기 때문에 유비는 이제 급하게 도망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유비가 있던 지역의 백성들이 유비의 인덕을 너무나 흠모해서 유비를 따라서 같이 피난을 갑니다. 그때 유비의 측근들이 백성들과 함께 이동을 하게 되면은 너무 그 이동 속도가 느리니까 백성을 놔두고 피하자고 그러는데 유비는 자신을 따르는 백성을 놔두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동을 합니다. 근데 결국 이것 때문에 유비가 이제 위기에 빠지죠. 조조군의 추격을 받은 이 유비 일행이 무참하게 당합니다. 큰 군대가 갑작스런 공격을 해오니까 유비 일행이 뿔뿔이 흩어지고 처자식들, 부하들하고도 순식간에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이때 그 조자룡은 주군인 유비의 부인과 아두를 모시고 있다가 이제 난리통에 이 두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엄청난 대군이 있는 그 적진으로 그 주군의 처자식을 찾으러 쳐들어가죠. 그 적진 안에는 살육을 피해서 여기저기 사방으로 달아나는 그 무수한 백성들이 있었는데요. 이 속에서 이 조자룡은 그야말로 미친 듯이 자기 주군의 부인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찾아서 헤매고 그러다가 이제 토담 밑에서 사한발을 하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던 그 유비의 부인을 그리고 그 품에 안긴 갓난아기를 찾아냅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제 그래도 조우는 자기 탓으로 주군의 부인이 이런 화를 입었기 때문에 자기가 타고 있던 말에다가 부인을 태우려고 하죠.
이때 이 적군들이 요란한 함성을 지르면서 다가오고 있었는데 유비의 부인은 자신이 말에 타면 조은이 적진을 뚫고 갈 수가 없다면서 자기를 버리고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만은 꼭 살려서 유비에게 데려가 달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실랑이를 하면서 조은이 유비의 아들 아두를 갑옷 속에 품습니다. 이 틈에 유비의 부인이 스스로 우물에 몸을 던져버립니다. 조은은 절규하면서 부인의 시신이 욕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처에 담을 헐어서 우물을 아예 막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유비의 아들을 품고서 적진의 한 중간으로 말을 달려서 이제 탈출을 하는데요. 이렇게 탈출을 하는 그 과정, 적진을 뚫고 가는 과정에도 뭐 여러 얘기가 나오죠. 아무튼 조은이 아들을 가슴에 품고 백만대군을 돌파하면서 이제 나갈 때 조조가 인근에 있는 그 산 위에서 상황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조가 문득 보니까 한 장수가 천군 만마 가운데서도 이 말 하나를 타고 그야말로 필마단기로 쳐내면서 돌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조가 깜짝 놀라면서 이 주변에 있는 장수들에게 저 사람이 누군지 묻습니다. 그러니까 조조의 부장 하나가 즉시 말을 몰아서 산 아래로 달려가서 군중에 싸우는 장수는 성명을 통하라 이러고 이제 외칩니다. 그러니까 나는 상산 조자룡이다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이걸 이제 조조에게 와서 보고를 하니까 참으로 범 같은 장수다 이러면서 내 저 사람을 기어이 사로잡고야 말겠다 하면서 이 휘하 군사들에게 절대로 활을 쏘지 말고 사로잡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조우는 어린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적에 에워싸여 있는 거를 필사적으로 돌파를 하는데요. 적의 본진을 뚫고 나올 때 조조 진영에 이름 없는 병사, 병사가 아니죠. 장수들 50여 명을 물리치고 막 나갑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상처를 뭐 다 입게 되고 조은이 끝까지 추격병들을 따돌리고 이제 장판교라는 다리 쪽으로 갔을 때 마침 장비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조은이 장비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소리치면서 유비가 있는 쪽으로 말달려 가는데요. 이때 장비는 이 장판교라는 그 좁은 다리에서 조조의 그 막강한 대군을 혼자서 막아서 싸웁니다. 우리가 흔히 혼자서 큰 일을 해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장판교에 섰다 이런 말을 하곤 하는데 아마 이 얘기에서 유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투성이가 낸 조은은 유비를 찾아가서 그 저간의 사정을 다 설명을 하면서 자신이 불충했다 이렇게 고합니다. 조은은 절망을 하면서 조금 전까지도 품속에서 공자의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지금 아무 동정이 없으시니 아마도 이 동자께서 온전하시지 못하신가 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갑옷을 끌었는데 거기에 그 아두가 새근새근 아주 이 숨소리까지 내면서 잘 자고 있었더랍니다. 조은이 크게 기뻐하면서 그 유비에게 그 아이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유비는 눈물을 흘리면서 강보에 쌓인 아이를 옆으로 밀쳐버립니다. 그러면서 이까짓 어린 자식 하나로 하마터면 그야말로 대장 하나를 잃을 뻔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비의 행동은 아이를 업신여겨서라기보다는 갓난아이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대군 있는 적진으로 들어가서 결사적으로 싸움을 한 그 조은의 공을 치하하는 것이라고 하겠는데요. 이런 유비의 표현에 감격한 조은은
그야말로 이 사나이 울음, 엉엉 우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게 이제 조은의 그 장판파의 싸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후에도 조은이 많은 공을 세우죠. 장판파의 싸움 이후에 오랜 세월이 흘렀을 때 조은이 그 조조의 대군과 또 전투를 하게 됐습니다. 조은이 선봉에서 출중한 이 그 무용으로 조조군을 무찌르니까 이때도 높은 곳에서 지휘를 하고 있던 조조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옛날 당양 장판파의 영웅이 아직도 건재하는구나 이러면서 부하들에게 신중하게 하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도 조은은 늘 겸손했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도 않고 또 원칙적이었고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었죠. 조은의 심성은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책에. 유비가 적벽대전에서 승리한 후에 형주 그리고 양양 남군을 다 손에 이제 넣게 되는데요. 이때 유비는 조은에게 계양 지방에 가서 그러니까 계양 지방을 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계양의 태수 조범이라는 사람은 이미 조은이라는 장수의 명성을 듣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조은에게 미리 항복을 하기로 합니다. 조범은 조은에게 같은 성씨가 아니냐 하면서 의형제를 맺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범은 조은을 형님으로 모시고 그랬는데 이 조범에게는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 그 절세 미인인 형수가 있습니다. 조범은 자기 형수를 조은에게 권합니다. 그러니까 조은은 내가 너와 형제의 의를 맺었으니 너의 형수면 곧 나의 형수가 되는 것인데 어찌 이렇듯 인륜을 어지럽히는 일을 꾸미려 하는가. 이렇게 꾸짖고 그 아름다운 여인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일을 알게 된 제갈공명이 그 여인을 취하지 않은 까닭을 물으니까 조은은 조범과 형제를 맺은 터에 그 형수되는 사람을 취한다면 남들이 욕할 것이요. 그 부인은 절개를 잃게 되는 것이고 조범은 항복하자마자 형수를 바쳤으니 그 본 마음을 내가 짐작할 수 없어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주 지혜롭고 원칙이 분명한 사람이죠. 조은은 유비가 죽은 후에도 제갈공명을 모시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써 있습니다. 제갈공명은 누구보다도 조은을 아꼈고 이 유비가 세운 총나라에는 5호 대장군이 있었죠. 관우, 장비, 마초, 그리고 황충과 그리고 조은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5호 대장군 중에 조은 말고는 다 세상을 떠났는데 제갈공명은 그래도 유비의 유지를 받들어서 또 결전을 치르러 나섭니다. 이때 그 유명한 출사표라는 걸 써서 유비의 아들 아두에게 바치죠. 옛부터 이 출사표를 읽고 나서 그러니까 울지 않으면 충신이 아니다 이런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대장정에 나서려 할 때 노장이 돼 있는 조은이 배제가 됐습니다. 그러자 조은이 그 승상인 제갈공명 앞에 뛰어들어서 자신을 선봉으로 삼으라고 외칩니다. 제갈공명이 간곡하게 말렸지만 그 조은의 뜻을 꺾지 못했죠. 나중에 조은이 큰 공을 세워서 제갈공명이 황금 50근을 상으로 내렸는데 조은은 이것도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디 곳간에 두셨다가 겨울에 여러 장수들에게 나누어 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명은 선제께서, 그러니까 유비를 말하는 거죠. 선제께서 살아계실 때 늘 자룡의 덕을 기리셨는데 지금 보니 그와 같구나. 이렇게 탄복을 했습니다. 조은은 그렇게 청렴하고 양심적이고 깨끗한 사람이었죠.
이 관우라는 인물도 나옵니다. 이 관우는 너무나 멋진 사람이었는데 뭐 때로는 아주 오만했다고 합니다. 형주의 국왕을 했던 이 관우는 자만심 때문에 생을 마감했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또 장비는 술로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삼국연의에 등장하는 수많은 영웅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매력이 다 있어서 이 책을 읽는 재미를 줍니다. 그렇지만 또 그 중에 상당수는 좀 자기 이름을 드높이려고 애를 썼죠. 그러나 좋은 만큼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늘 맡은 일을 조용히 수행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용맹했고 공을 많이 세웠습니다. 이 영웅 호색이라지만 조은은 아주 절개와 지조가 있는 인물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의 그 알려진 성품을 보면은 그런 조자룡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비슷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린 시절에 칼싸움을 곧잘 하는 그런 활발한 소녀였다고 합니다. 골목 대장 노릇도 했는데 청와대에 입성하면서 성격이 달라진 거죠. 유경수 여사께서 겸양해라, 신중해라, 근검절약해라를 너무 강조를 하셔서 그렇게 변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박 대통령은 더욱 변합니다. 이때부터 사실상 자기의 개인적인 삶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전방이 어떠냐, 이 전방의 상황을 먼저 물었던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해준 온통 시뻘건 피로 물든 수술을 하느라고 여기저기 다 찢겨진 그 처참한 셔츠를 빨면서 남들이 평생 운 만큼의 눈물을 그때 다 흘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박 대통령은 그때도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기보다는 분향소 앞에서 오열하는, 그러면서 쓰러지는 시민들을 부축했습니다. 정치인이 돼서도 늘 자기 자신보다는 국민을 그리고 당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사랑한 사람은, 그런 인물은 조은이었지만 조자룡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파면돼서 삼성동 사저로 왔을 때 그곳에는 오래된 금성사 TV가 있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신발은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낡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대통령을 우리는 뇌물죄라는 죄목으로 지금 증거도 없이 감옥에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정미용 칼럼이었습니다.